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4주 동안 더 연장되지만 방역 조치는 일부 완화됐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6명이 밤 10시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해지는데요.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홍 교수 연결해서 이번 방역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이 현재 거리두기 단계 4주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심한 상태이고요. 지난 몇 주간은 2,000명대 확진자가 주중에 나오긴 하지만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지금은 중요하고요. 이때까지 2주 단위로 연장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더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4주 연장은 사실상 4주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지금 단계로 시간을 어느 정도 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방역에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러면은 과도기이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이 정도 대책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런 조치들이 아주 작긴 한데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역 상황이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접종률이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조치들이 방역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겠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런 방식의 점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있다라면 앞으로 이게 우리의 연착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의 조치가 방역이 완화할 수 있고 상황이 개선된다라는 그 국민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가는 형태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네. 네, 방역 당국은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라도 식당이나 카페 가정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의 모임이 가능해지거든요. 일종의 예방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방역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5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접종 완료자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완료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접종률을 제고하는 데도 조금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4차 대유행의 가장 큰 고비가 추석 연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일주일 동안은 예방접종자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동이 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추석 연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3주 정도 남았고요. 예. 3주 동안 이제 특히 어르신들은 2차 접종이 거의 다 완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접종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상생활에서의 출근이나 모임보다 특별히 더 위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절에 모임을 자제하자고 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웠거든요. 저는 명절이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지금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시는 분들 어떤 점을 각별히 주의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기초방역 수칙 중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더 중요한 수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요양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유증상자의 유입만 막아도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달 중순쯤 확진자 수가 2,300여 명까지 올라서 정점을 찍은 뒤에 차츰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마찬가지로 유행 결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저희 연구팀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순까지는 확진자가 더 증가할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진자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의 방역 조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백신 접종도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방역 완화 신호가 사실상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확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보다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거리두기 단계나 지금 일부 완화한 방역수칙 다시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진자가 조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의 측면에서 급격한 증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위드 코로나로 조금 다가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의료 네, 대응 능력이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의료 대응 능력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우리가 9월과 10월 정도에는 확진자가 더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중환자와 사망자도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중환자 병상 확보라든지 의료 인력 확보 없이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에 위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종으로 지금 뮤변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 3건 확인됐는데요. 이 뮤변이가 어떤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네, WHO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를 이제 그리스 문자를 붙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확인된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 문자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변이가 우려가 되는 변이가 있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변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변이의 대표적인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죠. 네. 그런데 아직 뮤변이는 발견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변이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위험성이나 전파 능력을 확인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변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들, 특히 백신 접종 중에서도 부스터 백신 접종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부스터 백신 접종을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나 유입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 현황도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정부는 추석 전까지 전 국민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현재 백신 수급 상황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1차 접종률 70%라는 목표 자체는 백신 수급 상황만 안정이 된다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1차 접종률의 70%인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상 100% 유행을 주도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1회 접종만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미 근거가 쌓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우리가 1차 접종률에 있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역 상황에서 중요한 건 2차 접종자의 비율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백신 수급이 정상화된다면 현재 4주에서 6주로 늘어난 mRNA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되겠죠. 이 접종 간격을 다시 4주로 환원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네.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접종률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백신 수급 상황이 좋아진다라면 저는 원래대로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제 공급 상황이나 수급 상황을 볼 때에는 단시간 내에 이런 일정 조정이 가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그러면은 빨리 좀 그 일종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좀 접종 간격을 여유만 생긴다고 하면 좀 좁히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네, 접종 간격을 우리가 1차 접종자의 숫자를 늘릴 것인가, 2차 접종 완료자의 숫자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시기로 보면 약 2주 정도의 차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라고 하는 게 방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2차 접종자의 숫자를 늘리고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 2차 접종을 빠르게 하는 게 우리 중환자나 사망자 관리의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백신 접종 뒤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거나 월경 장애를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이 관련성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관련성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청취자들에게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네.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이상 반응은 아직까지는 다 신고 사례인 것이고요. 신고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보고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간단한 예로 전 국민이 같은 날 다 백신 접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접종하고 나서 2주나 3주 사이에 아무런 병이 발견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평상시에 발생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관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선 아직까지 특별한 신호가 감지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 백신 치료제 개발 얘기가 나오거든요. 치료제는 언제쯤 개발될 수 있을까요? 뭐 경구용 치료제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것들이 개발만 된다면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의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임상 3상 시험을 통과하는 절차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2달에서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그 사이에 우리가 도입이 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빨리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치료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